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인천 종강홍진 배준영 의원입니다. 예, 오늘 두 분에서 열띤 토론 잘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부터 여야 선대위가 진영을 갖추고 본격 대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김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 지난 2주간 주말을 호남에서 보냈는데 이 텃밭 지지세가 예전 같지 않다. 지지층이 결집을 하지 않고 있다. 호남이.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런지 다른 지역보다는 더 성의를 보인 것 같아요. 호남에서 메타버스를 이제 2주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뵈었었는데요.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예. 일정이 보통은 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동선에 맞춰서 이제 시간 안배를 했었는데요. 이제 특별히 더 와달라는 곳이 있어서 예고 없이 방문하라는 현장도 있었는데 그런 곳도 굉장히 많은 일파가 몰려서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환영을 해주셨고요.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전북 일정이었는데 정세균 총리님께서 깜짝 이렇게 방문을 하셔가지고 예. 아주 분위기 좋은 어떤 그런 다정다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원팀과 관련되어서도 많은 지지자들이 진짜 이제는 화학적으로도 원팀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조금 좋은 분위기였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게 되려면 이낙연 전 대표도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도 아마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순간 어떻게 등장하실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 의원님.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선대위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그 당내 네.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되면서 선대위가 발족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냐.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던 뭐 윤핵관 문제도 있고 김종인, 김병준 관계가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갈등이 다시 촉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선대위 발대식에서 그 윤석열 후보가 한 말씀 중에 예. 그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만 같으면 뭉쳐야 하는데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오늘 그 선대위 발대식을 본 분들은 아마 다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당사자들이 성공 후사의 정신으로 풀을 털어버리고 이제 선거를 이기기 위한 태스크포스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한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고요. 예. 그래서 한 배를 탄 이상 그 목표가 배를 목적지에 닿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이제 역량을 좀 모은다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런 선대위 발대식이었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언제 합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님하고 유승민 의원님도 결국 합류하실 거고요. 그건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은 사물과 마찬가지로 뭐 관성이 있습니다. 쭉 달리던 방향이 있는데 한꺼번에 갑자기 바꾸기는 뭐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시간의 여지를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늦어진다고 하도 주변에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도 선출한 후에 선대위 출범한 기간이 한 24일 정도 걸리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32일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후보는 38일, 이명박 후보는 52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선대위가 그 무슨 내각이나 캐비넷을 만드는 게 아니고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은 이 선대위 구성 자체도 선거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합류를 하셔서 원팀으로 갈 겁니다. 예. 그 지난주 한 주가 당내 갈등 상황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 이번 주부터는 다시 반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그 네 분들이 손을 잡고 위로 치켜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그런 컨벤션 효과 외에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지금 지지율이 60%에 인데 달하는데 사실 저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율은 글쎄 40%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숨은
15% 내지 20%를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이 중도로 외연을 넓히고 호남의 어떤 지지를 얻어내고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MZ 세대 또 어떤 그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기획을 하고 실천을 하고 꾸준히 끌어낸다면은 예, 저희가 이제 이 숨은 15% 내지 20%를 저희가 이제 확보해 갖고 대선의 승리의 기틀을 예.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김 의원님, 네. 그 지난 한 주는 어떻게 그 야당의 갈등 사항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좀 봤다, 지지율에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국민의힘 후보는 많이 떨어지고. 근데 지금 배 의원 이야기처럼 어쨌든 지금은 이제 유기적으로 결합이 됐단 말이에요. 또 김종인 위원장이 원톱으로 뭐 안 간다는 이야기도 많았으면 어쨌든 갔으니까 민주당 입장으로는 약간 위협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어요.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윤석열 선대위가 꾸려지는 그 갈등의 모습을 보면 신구 세력이 어떻게 보면 자리를 놓고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모습이 비춰졌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력을 보이면서 이것을 이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걸 보게 되면 윤석열 후보 사실상 과거 세력 그 과거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김 이분들에게 사실상 매달렸고 그리고 또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었죠. 측근들한테 굉장히 좀 휘둘리는 모습. 그래서 예. 실제 윤석열 후보가 국정을 운영을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또 제2의 국정농단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또 이제 상황 논란이 있는 김종인 대표에게 사실상 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서 지금 이제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뭐 화합한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외형은 갖췄지만 그 밑에 잠재되어 있는 실질적인 어떤 갈등을 잘 해결했느냐라는 점에서 좀 의문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그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후보가 가진 어떤 정치 철학과 소신이라는 겁니다. 불리하더라도 사실은 어느 때는 결단하고 선택하면서 쇄신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구태적인 어떤 정치 세력 간의 아주 뭔가 이익을 위한 결집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약간 잡탕밥이 되어버린 예. 느낌이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리려고 하는 선대위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또 국민들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왜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는 검찰밖에 없느냐. 이게 무슨 검찰청인지 제2청인지 외청인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정말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선대위를 꾸린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대위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조금 감동을 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지금 김남국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배 의원한테 직접 여쭤보죠. 일단 김종인, 김병준, 이준석만 보이고 후보는 안 보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하나 있고요. 배 의원님. 또 하나는 네. 후보 주위의 측근들을 다 검찰 출신, 검사 출신으로 채웠다. 너무 편향적이 아닌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얼마 전까지는 윤석열 후보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예. 거꾸로 세 분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민주당에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 보니까 저희가 과연 이 통합과 어떤 한 팀으로 가는 거를 지금 잘하고 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글쎄요, 뭐 우리 윤석열 후보 간의 관계가 삐걱거리기를 참 염원하면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2016년 당시 4.13 총선에서 민주당은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대위로 영입하고 그때 당에서 수용 못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급겨 상경해갖고 50분 동안 설득하고 뭐 당내 강경파들을 뭐 수습하고 그래서 4.13 총선에서 무슨 일당을 차지하고 그런 거는 뭐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의 그런 반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검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선대위에 참여하셨다 뭐 이런 걸로 뭐 하시는 모양인데 글쎄요 뭐 어느 대통령 후보나 이 공직선거에 나와 있는 후보들은 그래도 본인이 예전에 직장을 있다거나 인연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을 위주로 일단 인선을 하고 그것을 코어로 해갖고 여러분들을 또
두루두루 이제 모시고 해갖고 그런 원팀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준석 대표, 뭐 김종인 위원장, 김병준 위원장 이런 분들이 검찰 출신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맥을 좀 잘못 짚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국토보유세, 기본소득까지 국민 동의 없이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이게 뭐 민주당에서는 실용이다라고 합니다만 다른 쪽에서는 오락가락 정치다, 말바꾸기 정책이다, 여론보고 정치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야당에서 처음에 이런 어떤 국토 보유세라든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철회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 막상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이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정책을 조정했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 조정하니까 또 오락가락 정책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정쟁을 위한 어떤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한 비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라든가 정책적으로 상대당이나 상대 후보를 좀 비판을 하려면 어떤 원칙과 기준이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원칙과 기준은 국민의 어떤 민생,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지금 이재명 후보도 본인의 어떤 가치 철학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책이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와 관련되어서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뭐 올해 초와 중기 뭐 이런 시기에는 또 필요한 것이었지만 또 국민들이 또 지금 시기 코로나 지금 뭐 올해 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중요한 정책이지만 이와 관련되어서 국민적 합의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밀어붙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대통령의 리더십이고 중요한 철학이라고 보입니다. 과거에 저희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안 된다고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전문가들 다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예.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가지고 말만 4대강이라는 용어만 포기하고 실제는 치수 사업이다라고 하면서 4대강 정비한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4대강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갖다 퍼부은 돈이 뭐 수십조 그거 다 낭비했고 톡은 그런 어떤 세력에게 다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어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정책이나 의사를 조정하는 것은 좀 실용적이라고 보이고요. 이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진 장점이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게 예. 매우 좀 전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야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배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는 아직 대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뭐 먼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잠깐 예, 말씀하세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최대 강점이 그 도덕성은 차치하고라도 그 강력한 추진력이었는데 예. 이제 그것마저 좀 형해화되고 다시 말하면 뼈대만 남고 내용은 없어지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관련해서는 이제 선대위가 출범했고 이제 김종인, 김병준 선대위원장 같은 공약과 정책 전문가들이 이제 총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약자들에 대한 동행을 제1호 공약으로 내걸고 이제 저희가 출범하여에 따라서 세부 공약들이 발표될 거고요. 사실 그 윤석열 후보는 청년 공정이라든지 뭐 출산준비서부터 산후조리, 뭐 MZ세대 맞는 병역체계 구축, 뭐 주택 공급, 무주택자 신혼 부부에 대한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맞춤 공약과 지역계열 공약을 발표했는데 예. 다만 그 이제 선대위 출범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다른 쪽에 관심이 쏠려갖고 잘 홍보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정책팀을 구성하는 의원님들과 이제 좀 협의를 해보니까 후보는 그 이재명 후보와는 달리 그 검증되지 않은 섣부른 약속을 되게 싫어하신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의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금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처방을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제 과정으로 말로 때우는 거 말고 이제 결과로 저희가 말씀드릴 그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 윤 후보 이야기 중에서 주 52시간제 완화, 뭐 상속세 완화,
최저임금보다 낮은 조건에 일하겠다는 사람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한쪽에서는 너무 윤 후보 노동관이 친기업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오해가 있어서 제가 잠시 좀 풀고 가야 될 예. 텐데요. 특히 52시간제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52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납품기를 맞춰야 되는데 추가 채용 여력이 없는 뭐 영세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근로시간 감소로 월급이 깎이고 뭐 이런 근로자들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윤석열 후보만 얘기한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여당의 뭐 민주당 한영애 의원님 같은 경우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 같은 걸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그런 루프홀 같은 거를 이제 바로 잡자 이런 거였고요. 가업 상속에 관련된 것도 제가 이 워딩을 보니까 기업인 간담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상속세 과세 기준 높이고 뭐 폐지까지 검토하나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이거에 포커스는 기업의 영속성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업 상속세 때문에 뭐 사모펀드에 팔리면은 그 근로자들도 다 해고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갖고 그 100년이 넘는 기업이 많잖아요.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데. 예. 그래서 해외 상속세 제도를 벤치마킹 해갖고 기업도 영속성을 갖고 있고 근로자도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보완해 나가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 합의로 사실 제가 기재위지만 기재위에서 가업 상속 제도 공제 대상을 기업 기준을 현행 매출 3천억에서 4천억으로 늘렸는데 이런 통상적인 행위까지 이제 일부분만 찝어갖고 그거를 이제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는 글쎄요.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52시간제라든가 최저임금 상속세 여기서는 김남국 의원도 할 얘기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합리적인 어떤 개정이나 노동계와 그리고 동시에 여러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서 균형 있는 어떤 정책을 내내왔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고 반겼을 텐데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했던 과거의 발언을 보면 주 120시간을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4학년 뭐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뭐 임금 비슷하면 비정규직이라도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어떤 노동과 근로의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되어서는 이미 많은 어떤 근로자와 경영계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서 특례협정과 관련되어서 유연한 어떤 근무시간 연장을 가능하도록 한 차례 이미 개정이 또 되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상속세와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위 10%의 상속세 부과 기준을 보게 되면 실효세율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평균 상속세 실효세율 비율을 보면 26%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부과된 어떤 상속세의 부담, 실질 부담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과연 상속세가 합리적으로 조정할 때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이야기되는 상속세 부과되는 여러 가지 부에 아주 집중된 사람들 보면 실제 인원도 적고 그리고 또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감면 혜택 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세율이 높은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경영 영속성을 계속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지적은 계속되어 왔고 실제 이것은 공감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분할 납부 기간을 더 늘려준다거나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어떤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피는 만큼 또 동시에 기업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의 어려움 그리고 또 무엇보다 청년들 되게 요즘에 어렵잖아요. 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어려운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문제를 함께 좀 합리적으로 좀 들여다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배 의원님 혹시 재반론 있으면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정책을 하여튼 뚝배기처럼 잘 이렇게 해갖고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속이 무거워야 되는데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국토보유세라든지 정말 나라의 근간을 정하는 정책에 있어서 손바닥 뒤집듯이 하고 그러는데 특히 기본소득 도입 관련해서
여론조사 50%가 넘으면 추진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든지 아무런 설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 후보의 말씀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공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는 과정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윤석열 후보에게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어떤 논의 과정 자체를 비난하고 비판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공약을 완성시키는 그리고 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자체가 생략돼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무엇보다 정말 유지 가능한 그리고 정말 이게 한번 시행되면 다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뒷받침되는 예산과 예산 추계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서 실행 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뭐 철회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국민들 불안은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조정하고 실용주의에 따라서 가는 것보다 윤석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준비 안 된 그리고 공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 뭐 얼마 전에도 포럼에서 어떤 프롬프터가 없으면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모습을 보였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정책 토론하자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준비되지 않은 후보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불안하다라는 국민적 평가를 냉정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